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S350, 730 3.8 가솔린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전에 타던 에쿠스 5.0인데 진짜 1%도 고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LPG로 개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휘발유 대비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5.0 대비 너무 차가 안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승차감 만족하시나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위전차로서도 에쿠스 대비해서 이게 훨씬 고장률이 적다. 연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에쿠스 탈 때는 편했는데 주차할 때 너무 불편하고요. 언더커버가 다 긁혀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답답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대후회를 했습니다. 크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현대 에쿠스의 후속으로 출시된 차량으로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장대한 역사를 시작한 최초의 차량이자 플래그십 대형 세단 모델인 바로 제네시스 EQ900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EQ900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네시스 EQ900 차주분을 만나러 대전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악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너 성악가고 현재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차량이고 3.8L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그리고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트림은 럭셔리 트림이고 추가한 옵션으로는 HUD, 어라운드 뷰,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실외 색상은 검정색이고 실내 인테리어는 브레인, 우드 그레인 내장재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전신 모델인 현대 에쿠스의 후속임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에쿠스에서 앞에 EQ를 따와가지고 이름이 붙게 되었고, 2018년 10월달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제네시스 G90이 출시되면서 이 차량 EQ900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되었고 G90으로 명맥을 이어가면서 대형 세단의 역사가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구매는 2022년도 11월 달에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 순수 차량 가격은 2,130만 원 들어갔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21만 킬로를 주행했고 구매했을 때는 15만 킬로 주행했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22대에서 4대 정도 그렇게 바꿨던 것 같습니다. 차를 예? 원체 좋아해서. 예?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병인 것 같아요. 차를 바꾸는 게 처음에 한 14년, 15년 전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EF 소나타 98년식 수동을 78만 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류비 저렴한 차량을 알아보자 95년식 엑센트 SOHC 모델을 수동을 또 그것도 어렵게 구해서 실컷 타다가 아버지가 이제 LPG 차를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카렌스 1 1.8 LPG 모델을 구매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LPG 연료에 꽂히게 된 거죠. 이거 달달하구나. 예, 너무 이 유류비가 싸게 나오고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차가. 그래서 그 차를 정말 실컷 타다가 대형 세단을 넘어가고 싶은데 또 돈이 없잖아요. 이제 오피러스 LPI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그 차를 타면서 확실히 대형 세단이 좋긴 좋구나 만족해서 타다가 제가 이제 그때 보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USM5 CNG 개조한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할 때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차를 이제 실컷 타다가 그때가 2020년도였어요. 제가 가장 사고 싶었던 에쿠스 5.0을 너무 타보고 싶다 해서 에쿠스 5.0을 이제 드디어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11만 킬로 탄 차를 1600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서 이제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며칠을 타다 보니까 이 5.0은 연비가 이게 휘발유로 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분사 개조업체를 찾아서 개조를 하니까 탈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쿠스만 유지를 하다가 저는 주행거리가 원체 많으니까 어느 날은 한 달에 한 LPG 충전 가격만 따져봐도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7년식 스파크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네시스 EQ900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 차로 에쿠스 5.0을 타고 다녔었는데 제가 업적이 훨씬 늘고 고객님들도 많아지고 지금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들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운전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차가 너무 좋고 그 차도 자율주행이 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됐었는데 이제 문제는 핸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조향되는 엘카스 옵션이 없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많이 하는 저는 너무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세단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이 거의 굉장히 잘 되는 차를 찾다 보니까 EQ900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에쿠스 모델을 너무 만족하고 타고 다니셨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있지만 차로 유지까지 해주는 그런 옵션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차주님께서 장거리를 워낙 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옵션까지 포함된 에쿠스를 구매하고 싶으셨다 보니까 이 차량으로 넘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량 3.8 가솔린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3.3 가솔린 터보 모델이나 5.0 가솔린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진짜 1%도 고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쿠스를 구매할 때만 해도 처음으로 대형 세단을 타보는 거였고 에쿠스가 430마력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타보니까 5.0이요? 네, 5.0을 이제 구매를 한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고 그렇게 잘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밟을 수도 없고 그리고 5.0 차량을 타다 보니까 수리를 또 염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중고차기 때문에 에쿠스가 엔진룸을 보면 엔진으로 꽉 차 있어서 어떤 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정비비도 많이 발생하고 일단은 저는 시간이 중요한데 정비하는데 드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3.8을 구매하게 됐고 또 연비도 3.8이나 5.0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타보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이 큽니다. 이 차가 지금 3.8이고 전에 타던 에쿠스 5.0인데 연비가 시내 주행만 한 2km가 차이가 나고 고속에서는 3km, 4k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고려를 안 한 이유가 출력도 3.8이면 충분하고 터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장이 나게 되면은 또 제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3.8에 그냥 꽂혀 있었습니다. 이 차를 구매할 때. 근데 차주님 이 차량이 3.8 가솔린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이 차량이 LPG 모델로 개조가 됐다는 얘기 좀 들은 것 같거든요. 네네. 차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주님께서 그러면 이 3.8 가솔린에서 LPG로 유종을 개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주행거리가 연간 한 5만 킬로에서 6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합니다. 1년에요? 네, 1년에요. 근데 제가 새 차를 좀 꺼리는 이유가 한 4년 정도만 타도 20만 킬로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감가가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네. 1억짜리 차를 사도 뭐 순식간에 1,000만 원, 2,000만 원은 떨어지니까. 벌써 마음 아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유류비도 무시 못하고 그 다음에 에쿠스도 제가 LPG 개조를 했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직분사 GDI 엔진이고 에쿠스도 GDI 엔진인데 출력도 이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휘발유 모드로 할 때나 LPG로 할 때나 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LPG는 옥탄가가 높기 때문에 출력에 있어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연비도 엄청 좋고 거의 휘발유 대비했을 때 지금은 이제 LPG하고 휘발유 차이가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 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얼추 한 1.7배 정도 휘발유가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지금 개조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차 만에 거의 개조비를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LPG 연료를 선호해서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하나요? 개조 비용이 좀 비쌉니다. 여러 업체를 통해서 알아보고 직분사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제가 선별하다 보니까 개조 비용 얼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차주님 근데 이 차량 엔진 경고등이 아까부터 거슬렸거든요? 네네네. 불안한데 저거 뭐예요 저거? 불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에쿠스도 저 경고등이 떠 있었고 그래서 개조 업체에다 제가 물어봤죠. 그런데 원인은 간단합니다. 차는 가는데 애초에 이 차는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연료는 소모가 안 되는데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키로수가 올라가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ECU에서 판단을 해서 엔진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캔으로 소고를 할 수가 있는데 소고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차량을 또 유지하면 또 뜹니다. 그래서 그냥 탑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다양하게 있는데 럭셔리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타던 에쿠스 차량이 5000cc의 풀옵션이었는데 아 풀옵션이셨어요? 예, 이제 저는 사실 풀옵션을 살 생각이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저는 약간 자린고비 같은 차에 대해서는 차를 좋아하지만 저렴한 차만 타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30만 킬로 이런 차량들만 보다가 딜러분이 10만 킬로, 11만 킬로짜리 차를 추천해 주시는데 5.0의 풀옵션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살 때 좋은 걸 사자. 그렇게 해서 사고서 대후회를 했습니다. 크게. 왜 그러냐? 차는 좋은데 트림이 많으니까 뭐 하나 고장이 나면 이게 왜 고장이 나나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카센터 사장님들도 약간 꺼려합니다. 옵션이 너무 많고 배기량이 높으니까 에쿠스를 제가 타면서 수리비만 얼추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차값은 1,600만 원인데 그렇죠. 예. 수리비만 도치만 드신 거예요. 대후회를 했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렇게 타다가 이번에는 어차피 나는 대형 세단을 원하지만 필요 옵션, 제가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자율주행이죠. 그 다음에 또 원했던 게 어라운드 뷰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람들 타는 거 보면. 그 다음에 HUD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세 가지가 묶여있는 그런 매물을 구하게 돼서 딱 그렇게 해서 구매하게 된 거고, 다른 옵션들은 진짜 하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EQ900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제 한번 수입차로 넘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에쿠스를 전에 타다가 제가 한번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렌트를 받았을 때 E클래스 220 디젤 모델을 제가 탔었는데 차는 좋죠, 벤츠니까. 근데 대형차를 타다가 확실히 중형차를 타니까 너무나 이게 급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대형차를 한번 타보니까 메인카는 대형차를 유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알아봤던 차가 730D 롱바디 모델. 왜냐면 숏바디를 처음에 봤는데 뒷좌석이 너무 좁아서 저는 고객분들을 태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롱바디 모델을 보고 또 S클래스 S350T 롱바디 모델을 또 봤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EQ900은 제 선상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없었어요, 전혀. 그 전에 에쿠스 타셨기 때문에 네, 똑같은 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또 현대차로 가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우디는 좀 선상에서 제외했어요. 아우디 A8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A8을 봤는데 외부는 이뻤는데 내부가 제가 원하는 디자인은 아니어서 제외를 하고, 그렇게 보다가 주변에서 하는 말이 중고 외제차 대형차 잘못 샀다가 수리비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지갑 거덜나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네.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수리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회사 동료가 S500을 구매를 했습니다. 둘둘둘 모델. 중고로요? 예, 근데 사자마자 점검차 들어갔다가 수리비가 500만 원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걸 보고, 사장님 죄송한데 요거 안 가시면 차 바로 퍼져요. 요거 살짝 교체하셔야 돼요. 살짝 건드렸는데 500 나간 거예요. 예, 그쵸. 그리고 좀 이따 뭐 에어백 경고등이 또 뜨더라고요. 벌써 어지러지래요. 저 100만 원 또 들어가고, 네. 그 다음부터 불안에 떨면서 타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료도 연봉이 되게 높은 고액 연봉자인데 이게 또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까울 수 있거든요. 아까운 것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야,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약간 선상을 바꾼 게, 너무 내가 큰 차만 욕심을 또 부리나? 근데 K7 프리미어를 한번 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K7 프리미어를 에쿠스 5.0을 타고 보러 갔습니다. 딜러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에쿠스 5000cc 타고 와서 K7을 구경하냐고. 급 차이가 너무 네.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근데 딜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후회하실 텐데요, 이거 못 타요, 딱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저는 괜찮다고. 근데 딱 타서 한 바퀴 도는 순간 장난감을 타는, 3.0 가솔린이었나요? 3.0 LPG였는데 네. 차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근데 에쿠스 5.0 대비 약간 장난감을 탄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괜한 생각을 했다. 근데 그 딜러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지 말고 EQ900 차량을 한번 봐라. 그래서 아, EQ900 사면 에쿠스처럼 고생할 게 또 보이는데 비슷한 차를 뭐하러 사나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3.8을 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필요 옵션만 넣어서 가격 검색을 해보자 했더니 너무 괜찮은 이 매물을 딱 발견하자마자 전화해서 바로 가서 사갖고 왔습니다. 제네시스 EQ900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출력적인 부분입니다. 댓글을 보면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다 보면 3.8 모델이 5.0 대비 너무 차가 안 나간다, 그리고 3.3 터보 대비 안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에쿠스 5.0을 탔었잖아요. 어차피 그런 마력은 뽑아낼 수도 없고 탈 수도 없는데 이 차량이 지금 300마력이 넘어요. 300마력 초반대인데 진짜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밟으면 이 차도 무서워서 밟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차가 쏜살같이 나가기 때문에 한 200km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너무나 출력적인 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구석 형님들께서 타보시지 않고 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막상 타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실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 차 구매할 때 아까 구매 선상에서 지구공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음에 나온. 근데 그 차는 제 기준에는 좀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차는 앞에가 약간 이렇게 날렵하게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 차량 전신인 에쿠스 같은 경우는 중후한 느낌이 좀 많이 강했다면, 이 차량 제네시스의 EQ900으로 런칭이 되면서 세련되게 바뀐 이런 실내 디자인이 인상이 깊은 것 같은데요. 고급진 디자인의 HID 헤드램프와 가로 형태의 LED 주간 조형 등의 세련됨과 더불어 가지고 하단부에 와이드한 범퍼의 디테일이 전체적으로 EQ900의 고급진 디테일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5.2m가 넘는 제네시스 EQ900의 측면부가 인상이 깊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18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차가 또 굉장히 길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볼 때 웅장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뒷 부분을 보면 에쿠스랑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에쿠스는 약간 너무 화려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좀 정리가 돼 있고 좀 더 깔끔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 이 차의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아니 차주님 근데 이 차량 3.8 모델인데 뒤에 네. 레터링 5.0 뭐예요? 5.0 레터링이 7,000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호기심에서 갖고 붙였는데, 근데 이미 떼기 시작한 만큼 다시 또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럼 차주님 요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이 차량 승차감 만족하시나요? 아, 승차감 최고입니다. 진짜 고속도로 탈 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의 무릉도원에 와 있는 것 마냥. 네네, 너무 편합니다. 전에 에쿠스는 5.0이었고 이제 8기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8기통만의 사운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감성이다. 근데 제가 에쿠스를 탈 때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전체 다 교체를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근데 네. 이 차는 6기통이고 마력도 뭐 떨어지고 한데 서스펜션이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일반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승차감이 나쁠 줄 알았는데 타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이랑 이게 별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혀 에어 서스펜션이 좋다 이걸 저는 장점을 모르겠어요. 이 차가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고. 차주님께서 동시에 소유하고 계시는 더 넥스 스파크 그거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죠? 비교를 아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승차감과 더불어서 정숙성도 마음에 드시나요? 이 차 너무 정숙성이 있습니다. 8기통 아까 탔을 때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제가 이렇게 정차 중에 쉬고 있을 때 시동이 걸려있는 거를 제가 깜빡하고서 몇 번 눌러서 이게 버튼 시동이니까 시동을 끈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용하고 한 120, 130 이렇게 가끔 밟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블루투스로 연결해놓고 통화할 때 통화 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 방해가 안 되는 정숙성이 정말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야 시동 안 걸고 왜 빨리 출발해야지 자기야. 했는데 시동 걸려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국산차 최초로 모든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국산차 최초로 중공 공명음 알로이 휠을 장착을 해가지고 정숙성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었던 EQ900 차량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의전차로서도 에쿠스의 뒤를 이어서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기업 임원이나 유명인들이 관용차로도 많이 타고 다니셨을 만큼 유명했기 때문에 슈퍼 드리븐으로서의 포지션을 맞춘 차량인 만큼 이런 승차감과 정숙성은 아주 확실하게 잡은 아주 멋진 녀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과 정숙성과 더불어서 안전성 또한 많이 좋아졌는데요. 초고장력 강판의 적용 비율을 기존 모델의 16.3% 대비 51.7%로 확대를 했고, 알루미늄 재질을 대거 적용함으로써 이런 강성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안전성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디자인도 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쿠스를 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차 대비하면 일단 너무 이쁘고, 제가 예전에 W222 S클래스 롱바디 모델을 봤을 때 감탄을 했었거든요. 너무 이뻐서 차가. 그런데 이제 이 차를 타다가 그 차를 또 타보게 되니까 에쿠스 탔을 때는 222 모델이 너무 이뻤는데 이 차를 타다 또 그 차를 보니까 너무 또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선녀구나. 네, 왜냐하면 이게 더 뒤에 나온 차니까. 제가 이 차 구매할 때 이제 G90 모델 그 차도 이제 고려를 좀 했었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안에가 제 기준에서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너무나 변화가 없어서. 지금도 이 차 탈 때마다 주변에 타시는 분들도 실내 디자인이 너무 이쁘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실내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제네시스 엠블럼이 박힌 포스포크 핸들의 좋은 그립감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기 힘든 12.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관적인 센터페시아의 버튼들과 더불어서 가장 포인트는 이 고급진 아날로그 시계, 이런 건 또 이제 대형차들에 들어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계 안에 보시면 비닐 같은 그런 디테일도 굉장히 고급지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14개의 스피커의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이런 실내의 고급감까지 함께 마무리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앞좌석은 사실 이게 에쿠스랑 비슷한데 뒷좌석에 이렇게 고객님들을 좀 태워보면, 저도 한번 이제 쉴 때 타본 적이 있는데 제가 키가 182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자를 시트를 굉장히 뒤로 빼놓고 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좌석이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에쿠스 대비 뒷좌석 공간이 11cm 정도가 긴 걸로 제가 이거를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넓구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편하고, 애초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기업 총수나 회장님들이 타시는 그런 쇼퍼 드리븐의 성향이 강한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SG를 조금 쳐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타봤던 차들 중에 뒷자리가 가장 넓은 차가 아니지 않나. 사실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키 190 조금 안 되는 제가 타더라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연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연비가 3.8 가솔린일 때는 좋지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차주님께서 지금 이 차량 3.8 가솔린에서 LPG 모델로 개조를 하셨는데도 3.8 가솔린 순정일 때도 연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 차를 구매했을 때 막상 이제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공도 주행했을 때 에쿠스는 4km밖에 안 나는데 이 차는 한 6km, 7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깜짝 놀란 게 크루즈 컨트롤 한 100km로 설정해놓고 달리면 13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차주님께서 가솔린에서 LPG로 개조하셨을 때 그때 연비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LPG 개조하고 나서는 트립상의 연비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 풀투풀 충전으로 계산을 하는데 똑같이 공도에서 한 6km, 7km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한 12km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주행하시는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급할 때는 진짜 엄청 밟습니다. 일단 약속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말 속도 다 지켜가면서 운전합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를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모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가 있고 스마트, 그 다음에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 이렇게 있는데 저는 무조건 인디비주얼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고속도로 주행이 8이고요. 공도는 2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복합 평균 연비는 9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9km 정도가 가솔린일 때랑 LPG일 때랑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LPG는 제가 20% 정도 남았을 때 그때 보통 가득 충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900원으로 넣게 되면은 이 차가 가스통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제가 한 45,000원 정도 가득 충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가득 충전을 하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 위주로만 달렸을 때는 한 500km 정도 평균 보시면 되고 시내 주행만 해봤을 때는 300에서 320 정도, 그리고 복합으로 하면 370, 380 이 정도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LPG 개조하시기 전에 3.8 가솔린 순정일 때 100% 정도 주유해 보신 적 있나요? 가솔린 탔을 때는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랬을 때 주유 금액은 얼마 정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1,500원에서 1,600원 사이 때 기준이었는데 가득 넣으니까 12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기름이. 확실히 차주님께서 LPG로 교체하고 나시니까 네. 거의 연료 금액이 한 50% 정도 세이브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차이 큽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렴한 수리비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해서 하부로 올수리를 했는데 뭐 로어암부터 해서 뒤쪽에 있는 부싱류 전부 다 교체를 했을 때 2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서스펜션까지 제가 S클래스 기준으로 대략 알아보면은 일단 하부 올수리 하려면은 일단 500, 1000만 원 이상은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일단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에쿠스 대비해서 잔고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현저히 적어졌다고 제 또 기사를 받고 제가 자주 가는 카센터 사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게 훨씬 고장률이 적다. 차주님께서 15만 킬로에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21만 킬로를 넘게 주행하고 계시는데도 전혀 장고장 같은 건 없으셨던 거네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의로 수리한 거 외에는 고장나서 카센터를 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전장이 5.2m 정도 굉장히 네네. 큰 차체 크기에다가 무게가 2톤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이런 큰 차체 크기의 무거운 무게를 잘 잡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 담력 같은 경우는 어떤가? 잘 잡아주나요? 네, 대만족입니다. 이 차가 포피스톤이 들어가 있는데 디스크도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전에 에쿠스를 제가 탈 때 5.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차가 공차 중량이 2.3톤이었거든요. 이 차는 그 차보다 한 300km에서 350km 정도 가볍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같은 비슷한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쿠스 탈 때는 좀 밀렸었어요, 브레이크가. 패드나 디스크를 다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밀려서 이제 매번 탈 때마다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가 정말 잘 잡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차주님,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주님께서 30대 중반에 굉장히 젊은 나이이신데 네. 사실 차주님께서 이 차량 구매하신 이후에 한 73% 이상이 이 이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이게 하차감인데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하차감이나 주위의 반응 이런 거 좀 괜찮나요? 어떤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에쿠스 탈 때는 사실 그 차는 저보다 좀 연령이 더 있으신 분들이 좀 타야 어울리다고 보거든요. 근데 디자인도 조금 올드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조금 타다 보니까 이제 올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특히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너무 올드했거든요. 근데 이 차를 딱 구매하니까 주변에서도 전 차보다 훨씬 낫다고. 물론 뭐 수입 대형 세단 지금 나온 차들에 비하면 조금 올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일단 대만족하고 또 주변에서도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진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고객님들 이렇게 태우면 모시고 제가 다닐 때 고객님들도 차 좋다고 항상 그 얘기를 듣습니다. 태울 때마다. 또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풍부한 옵션입니다. 깡통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오토홀드, 어라운드 뷰,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고요. 각종 센서라고 하죠. 사각지대 경보나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앞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때 급제동 해주는 그런 옵션이 다 있고요. 핸들이나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승하차 할 때 보조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HUD 옵션이 굳이 필요할까 했는데 HUD 옵션이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요거 써보신 분들은 요거 한번 맛들이시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 네네. 한기사 유튜브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량 편의 사용 면에서는 국산차 최초 혹은 세계 최초로 탑재된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동시에 개발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키나 몸무게나 또 안전키 이런 것들 체형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됐을 때 타시는 현재 운전 자세를 분석을 해가지고 시트나 핸들, 사이드미러, 헤더 디스플레이 위치를 최적의 운전 자세에 맞춰가지고 변경시켜주는 그런 최첨단 기능, 2016년식인데 비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추가 장점으로는 이 차량을 이렇게 타보면 최고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디비주얼 모드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들이 묵직한 걸 좋아합니다. 시내 주행할 때도. 근데 핸들은 스포츠 모드로 단단하게 할 수가 있고, 나가는 것과 출력까지 또 스포츠 모드로 하면 너무 RPM이 높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건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해서 인디비주얼 모드로 하면은 주행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리는 건 에코, 그 다음에 핸들은 스포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 진짜 편하고요. 에쿠스 탈 때는 핸들이 되게 불안하고 잘 돌아갔거든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저렴한 가성비입니다. 제가 구매했을 때는 키로수가 적은 차들은 한 3천만 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됐었고요. 더 적은 거는 4천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15만 킬로를 사왔는데, 그때 이게 옵션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2,130만 원에 2년 전이죠. 때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 모델이 한 1,500 정도면 구매를 할 거예요. 그 가격대에 이런 대형차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도 정품으로 교체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넥스트 스파크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했잖아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서스펜션을 제가 다 교체를 했는데 이 차가 한 짝이 한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스파크도 9만 원이에요. 그래서 국산차가 확실히 수리비가 저렴하구나. 그리고 3.8 가솔린 모델 신차 출고 가격이 7,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차주님께서 이 차량 2년 전에 구매하셨을 때 2,130만 원이셨는데, 차주님께서 이 차량 15만 킬로에 구매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제 N카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EQ900 15만 킬로에서 20만 킬로 정도 주행거리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큰 가성비인 것 같아요. 제네시스 EQ900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저는 사실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만족도가 높으셔서. 네,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단점을 네. 이거 굳이 찾아야 되나? 고민에 좀 빠지셨었네요. 저는 크게는 없는데 네. 있긴 있습니다. 단점 없는 차는 사실 없어요. 네, 이 옵션을 안는 게 너무 후회되는 게, 이 차가 문이 잘 안 닫혀요. 제가 고객님들을 태우고 내리실 때 문을 정말 세게 닫아야 닫힙니다. 근데 에쿠스 탈 때는 고스트 도어가 있어서 살짝만 닫아도 자동으로 닫히니까 편했는데, 이 차는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닫아달라고. 너무 불편합니다. 네. 제가 탈 때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 옵션은 제가 사제로 추가로 장착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 단점 하나 때문에 제가 스파크를 구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쿠스 대비 이 차가 한 8cm 정도가 제가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00mm예요, 전장이. 네네. 5.2m. 에쿠스는 5120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가 한 8cm 정도가 더 길다 보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오래된 건물에 주차장을 들어가거나 주차할 때 너무 불편하고요. 코너 돌 때, 그 주차장 진입할 때 잘못하면 휠이 다 긁힙니다. 그리고 또 시골길 같은 데 다닐 때 어라운드 뷰가 있다고 해도 시야적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불편해서 골목길 같은 데 좀 편히 다닐까 해서 스파크도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주차 타워 같은 데 막 못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도 있으세요? 주차 타워는 꿈도 못 꿉니다. 아예 안 돼요? 안 됩니다. 보통 BMW X7이나 벤츠 GLS 이런 큰 차들은 주차 타워에 접근 금지로 써 있거든요. 이 차도 못 들어가요? 안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처음에 이제 이 차를 구매하고 지하주차장이죠, 좀 경사진 곳을 진입을 하면, 아니면 방지턱을 좀 넘거나요, 그럴 때 차체가 에쿠스 대비 너무 낮다 보니까 차량은 다 긁어먹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네네네.
죄송한데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부 쪽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어느 날 엔진 오일 갈 때 언더커버를 보니까 언더커버가 다 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써서 넘어야 되는데 제가 또 약간 긁히지 않기 위한 장치를 좀 하나 해놨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 안 긁히고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에쿠스 같은 경우보다 하체가 더 낮아진 거예요? 네, 훨씬 낫고 에쿠스는 제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어 서스펜션 차고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에쿠스랑 이 차랑 이렇게 동시에 서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차가 더 낫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이 차는 일단은 긁으면서 타는 거는 운명인 차예요. 최근에 나와주셨던 2세대 더뉴 K9 차주님께서 나와주신 적이 계신데 그 차주님께서도 차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자꾸 바닥이 긁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차량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 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누유가 좀 발생이 되는 차입니다. 이게 변속기와 엔진이 연결되는 부위 쪽에 이제 고무 실링 같은 게 들어가는 데서 누유가 좀 발생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엔진 오일 팬 쪽에서 누유가 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구매할 때 누유가 없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엔진 오일을 교체하려고 갔더니 누유가 되게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당첨이 된 거죠. 근데 전 대박이었던 게 보증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험으로 다 수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장고장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엔진 쪽에서 좀 누유된다는 게 이 차량이 좀 고질적인 고질병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런 수리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단점 없어서 단점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씩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오네요. 아하. 내비게이션이 처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물결 모양처럼 번지는 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죄송한데 뭐 아지랑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종이에 물 젖으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 것 마냥 어디 무슨 이거 뭐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차주님 말고 이 다른 EQ900 차종들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고질병인가요? 제가 또 이것도 또 찾아봤어요. 근데 이 차는 그냥 다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이거를 교체 받으신 분도 교체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게 교체비가 되게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00만 원 정도인가? 아, 요 내비게이션 통째로요? 네, 이걸 네. 다 바꿔야 일부만 수리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차주님 이거 그래 좋아요. 이것도 일단 이상한데 이 차량 굉장히 고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답답하고 멍청하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거 뭐 DIS라고 해가지고 제네시스 BH에 들어가는 것 마냥 조그 다이얼로 일일이 조작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 있지 않나요? 네네, 일단은 내비게이션이 검색할 때 목적지 설정은 에쿠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조그 다이얼로 해야 되는데 이 차는 터치가 됩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옵션, 그러니까 다른 뭐 항목을 선택할 때는 전부 다 이 다이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나마 에쿠스 때부터 이거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이 차를 이제 뭐 갓 구매하시거나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거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터치를 넣어줄 거면 다 넣어주던가 안 넣을 거면 아예 다 빼던가.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할 때만 터치가 되고 나머지 항목들은 다 이거 일일이 다이얼로 조절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뭐 말입니까? 참 불편합니다. 그게 진짜 대후회를 했습니다. 크게.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식 자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차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중고차 가격이.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제 봤을 때 약간 대형차지만 중고차를 탄다는 느낌이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차주님께서 뭐 적당한 하차감도 있고 가성비를 구매하셔서 아주 잘 샀다 라고 만족을 하시지만 반대 가슴의 이 한켠에 이면에는 저 중고로 그냥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살짝 쳐다보는 것 같은 차주님만의 그냥 약간 그렇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도 젊은데 대형차를 타니까 약간 카푸어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점이라고 하면 트렁크를 좀 뽑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옵션이 전동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 차는 수동으로 열어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네시스 플래그십 대형 세단인데 가장 낮은 트림이 럭셔리라고 해도 전동 트렁크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차 구매할 때 있는 줄 알고 샀습니다. 당연히 있겠지 하고 했는데 와서 딱 열어보니까 열릴 땐 전동처럼 열립니다. 닫을 땐 손으로 닫아야 되는데 한 번은 지인이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스포티지를 탔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내 차도 전동 트렁크가 있는데 내게 있는데 어떻게 너 차가 없냐. 그래서 없다 할 때 닫을 때 또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닫으면 뭔가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막 팡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순정 튜닝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있죠? 블루투스 연결을 할 때 저는 사실 이렇게
전화를 할 때 핸즈프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어폰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에 블루투스는 연결하기가 싫거든요. 근데도 계속 연결하라고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근데 저는 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로 이 차는 계속 연결하라고 뜨기 때문에 중간에 막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안 하려면 이 차에 블루투스 기능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핸드폰 연결된 거를. 아니면 핸드폰을 삭제를 해주든가. 그리고 나중에 또 음악 들을 땐 다시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2016년식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일 낮은 럭셔리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그 당시에도 넣어줬더라고요. 네, 들어갑니다. 예. 이거 충전은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네, 아예 안 씁니다.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봤거든요. 1500년 걸려요. 발열만 심하고 충전은 안 되고요. 네,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다 꺼놨어요, 그 옵션. 제네시스 EQ900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차량을 구매했을 때 2130만원 전액 다 현찰로 지불했고요. 보험료는 이제 제가 에쿠스 탈 때 120만원 정도 납부를 했었거든요. 자차 포함. 근데 이 차도 비슷합니다. 이 차도 지금 현재 110에서 120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간 이게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대략 한 70에서 80 사이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는 가솔린으로 구매를 했다가 LPG 차량으로 개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를 8 정도, 공도 2 이렇게 했을 때 8대 2죠. 이렇게 주행했을 때 복합 연비는 한 9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은 20% 정도 연료 잔량 남았을 때 이게 만약에 더 내려가면 가스 펌프에 좋지 않기 때문에 LPG가 900원에서 910원 그렇게 한 45리터에서 50리터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적게는 뭐 4만원 이렇게 해서 45,000원 또 많게는 48,000원 이렇게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엔진오일 교체해주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블루엔주나 뭐 이런 데 안 가시고요? 예, 저는 무조건 사설 카센터만 갑니다. 그런데 에쿠스 때부터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엔진오일 용량 자체가 8리터, 9리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리리고 일반 오일보다는 비싼 오일들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곳에서 21만 원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합성유 4리터짜리 한 통 있죠. 100% 합성유를 하여튼 찾아서 제가 10,000원 초반대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게 2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2통에 에어필터, 오일 필터를 구매를 해서 하면 저렴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공임을 주고 교체를 하거든요. 보통 공임은 그 사장님께서 22,000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제가 지금 현재 직업을 갖기 전에는 저도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때 이제 중고 타이어로 이제 교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한 그 중고 타이어 업체를 알게 됐는데 그곳은 가보면 말이 중고지 새 거 같은 중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거의 많아요. 트레이드가 막 95% 이상 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고 타이어로 쭉 갈게 됐습니다. 또 운행거리도 원체 많으니까. 근데 에쿠스는 중고 타이어로 갈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왜요? 19인치를 중고를 구하기가 어렵고 사이즈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업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에쿠스 때는 새 타이어를 당연히 그걸로 갈았고 타이어 한번 갈면은 100만 원이 기본 이상 깨지기 때문에 근데 이 차는 18인치이기 때문에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최근에 교체한 게 공임 다 포함해서요. 짝당 8만 원씩에서 32만 원에 교체했습니다. 야. 그리고 이 차량 한 달 총 유지비는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유류비가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많게는 또 70만 원까지 들어갈 때 있고요. LPG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한 달에 10만 원 보시면 돼요. 1년에 1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세금이 한 80만 원 정도. 그러면은 한 달 기준으로 6, 7만 원. 그리고 엔진오일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엔진오일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신다고요? 네, 한 달에 한 5,000km 정도 주행하니까. 순간 당황할 뻔했는데 차주님께서 1년에 거의 5만에서 6만 킬로 뛰시다 보니까 네. 엔진오일 그냥 5천 킬로마다 깔끔하게 한 번씩 교체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토탈 계산해 봤을 때 한 달에 대략 유지비가 9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네시스 EQ900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저는 1%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단점들은 사실상 기본적인 편의나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주행하거나 이런 데는 정말 불편함이 없고 주차할 때 좀 불편한 건 있지만 그거는 대형차로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격 대비 이 가격에 이런 차를 이렇게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고 저는 지금까지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차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주저없이 100점 주고 싶습니다. 100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대형차에 대해서 장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산차 기준입니다. 대형차를 사면 만약 이런 차를 운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막연한 유지비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스파크를 지금 또 한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모델인데 그 차는 휘발유입니다. 근데 제가 스파크를 타고 가면 어떤 분들이 물어보는 게 유지비를 좀 아끼려고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LPG 개조를 한 거죠. 그
차 휘발유 주유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랑 EQ900 지금 LPG 개조차 비교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속주행 같은 경우는 스파크는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가 많게는 20까지 나오지만 휘발유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고속도로 정속주행을 하면은 12km, 많게는 뭐 13km까지 나오기 때문에 환산해보면 얼추 휘발유 대비 한 22km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연비가 이게 더 좋습니다. 훨씬 편하고. 그래서 대형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 어차피 이런 차들은 보증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처럼 운행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개조업체를 잘 찾아서 개조를 하신 다음에 운행을 하시면 아반떼 휘발유 차량 유지값으로 운행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LPG 차량을 선호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형차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정품 위주가 아닌 재생 부품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활용해서 수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큰 수리비가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운행하시면 대형차도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